옛날 아주 먼 옛날에 호랑이가 담배를 피우던 시절보다 조금 더 뒤위 바람이 매섭게 불던 어느 상골 마을에 큰 기와집이 한 채 있었습니다. 이 기와집은 멀리서 보면 고래 등처럼 웅장하고 멋스러워 보였지만 가까이 다가서면 어딘가 모르게 스산하고 쓸쓸한 기운이 감도는 곳이었습니다. 대문은 굳게 닫혀 있어 사람의 왕래가 드물었고 담장 너머로는 아이들의 웃음소리 대신 마른 낙엽이 바스락거리는 소리만 들려오곤 했습니다. 이 집의 주인은 젊은 나이에 남편을 잃고 홀로 된 서씨 부인이었는데 그녀는 마음씨가 비단결처럼 곱고 성품이 대나무처럼 곧았으나 집안의 대소사를 홀로 감당하며 외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과부 마님이라 부르며 안타까워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그 많은 재산을 여인 혼자 지키고 있는 것을 위태롭게 바라보기도 했습니다. 서씨, 부인이 사는 이 집은 본래 마을에서 제일 가는 부자였던 남편의 조상 대대로 내려온 터전이었기에 곳간에는 쌀 가마니가 가득하고 논밭은 기름졌으나 정작 부인의 삶은 넉넉하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자마자 시동생인 최 씨가 본색을 드러내며 형수의 재산을 호시탐탐 노리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최 씨는 읍내 장터에서 노름과 술로 세월을 보내는 한량이었는데 툭하면 형수에게 찾아와 돈을 행패를 부리고 집문서며 땅문서를 자기 앞으로 돌려놓으라고 으름장을 놓곤 했습니다. 부인은 남편이 남긴 유일한 유산인 이 집과 가문을 지키기 위해 시동생의 모진 구박을 묵묵히 견뎌내야만 했습니다. 그녀가 밤마다 흘리는 눈물은 베개를 적시고도 남았지만 날이 밝으면 언제 그랬냐는 듯 단정한 모습으로 안채를 지키며 집안 일꾼들을 살폈습니다. 가을 추수가 끝나고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여 겨울의 초입에 들어선 어느 날 시동생 최 씨가 또다시 술에 취해 대문을 박차고 들어왔습니다. 그는 마당에 들어서자마자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여자가 집안을 잡고 있으니 집구석이 이 모양 이 꼴이지 썩 물러나서 뒷방 늙은이나 될 것이지 못하러 곧간 열쇠를 쥐고 안 내놓느냐며 부인을 모욕했습니다. 마당을 쓸던 머슴들도 부엌에서 저녁을 짓던 참모도 모두 고개를 숙인 채 숨을 죽였고 안채 마루에 앉아 바느질을 하던 서씨 부인은 손끝이 파르르 떨려왔습니다. 그녀는 억울하고 분한 마음이 치밀어 올랐지만 시동생과 맞서 싸우다가는 오히려 집안에 더 큰 분란이 일어날까 두려워 입술을 꾹 깨물고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최 씨는 대청마루 기둥을 발로 차고 장독대를 걷어차며 한바탕 난동을 부린 뒤에야 침을 뱉고 돌아갔습니다. 시동생이 돌아간 뒤 집안은 마치 폭풍우가 휩쓸고 지나간 듯 고요했지만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불안함이 가득했습니다. 서씨 부인을 어릴 적부터 모셔온 늙은 유모는 부인의 손을 잡고 눈물을 훔치며 마님, 저 독한 사람이 언젠가는 큰 사단을 낼 것입니다. 차라리 친정으로 가시거나 관에 구하여 도움을 청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라고 간곡히 권했습니다. 하지만 서씨 부인은 고개를 가로저으며 씁쓸한 미소를 지을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임종 직전에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집과 조상의 위패를 지켜달라고 남긴 유언을 뼛속 깊이 새기고 있었기에 제 아무리 시동생이 늑대처럼 군다고 해도 도망칠 생각은 추호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흐트러진 옷매 무새를 가다듬고 다시 바늘을 잡아 찢어진 마음을 깁듯이 한 땀 한 땀 술을 놓으며 긴 밤을 버텨내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하늘이 낮게 내려앉더니 오후부터 굵은 눈발이 날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솜털처럼 가볍게 날리던 눈송이가 밤이 깊어질수록 억세게 변하여 온 세상을 하얗게 뒤덮을 기세로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바람은 창호지 문을 사정없이 흔들어대며 귀신 우는 소리를 내었고 기와지붕 위로 눈 쌓이는 소리가 사그락사그락 들려왔습니다. 서씨 부인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등잔불 아래 앉아 책을 읽으려 했으나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고 마음이 심란하여 자꾸만 문 밖을 쳐다보게 되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날따라 가슴이 두근거리고 무언가 일이 벌어질 것만 같은 예감이 들어 그녀는 덮고 있던 소미불을 목까지 끌어올리며 불안한 마음을 달래보려 애썼습니다. 밤은 깊어 삼경을 지날 무렵 거센 바람소리 사이로 둔탁하게 쿵 하고 무언가 쓰러지는 소리가 대문 밖에서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눈 무게를 이기지 못한 나뭇가지가 부러진 소리인가 싶어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했으나 잠시 후 희미하게 끙끙 앓는 듯한 신음소리가 바람결에 실려왔습니다. 서씨 부인은 바느질하던 손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바람소리인가 싶다가도 분명 사람의 인기척 같은 느낌이 들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깊은 밤, 이 눈보라 속에 누가 대문 앞에 있을까 싶어 두려움이 앞섰지만 혹시라도 누군가 얼어 죽어가는 것이라면 모른 채 할 수 없다는 양심이 그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녀는 자고 있던 유모를 깨우지 않고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호롱불을 들고 행랑채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부인이 사랑채를 지나 대문 앞에 다다랐을 때 문틈으로 들어오는 찬바람이 촛불을 꺼뜨릴 듯 위태롭게 일렁겼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빗장을 풀고 조심스럽게 대문을 조금 열어보았습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들이닥친 눈볼에 눈을 제대로 뜰 수 없었지만 바닥에 거무스름한 형체가 쓰러져 있는 것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깜짝 놀란 부인이 호롱불을 가까이 대보니 남루한 옷차림의 한 사내가 눈 속에 파묻힌 채 쓰러져 있었습니다. 사내의 얼굴은 창백하다 못해 푸른빛이 돌았고 입술은 보라색으로 변해 있었으며 몸 위에는 이미 눈이 제법 쌓여 있어 그가 쓰러진 지 꽤 시간이 지났음을 짐작게 했습니다. 부인은 순간 사람 살려요 라고 소리를 지를 뻔했지만 한밤중에 과부집에 외간 남자가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곤란해질 것을 염려하여 황급히 입을 막았습니다. 이 사내를 그대로 두면 이 추위에 목숨을 잃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서씨 부인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시동생이 알면 또 무슨 트집을 잡아 괴롭힐지 뻔했고 마을 사람들의 입방에 오르는 것도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눈앞에서 죽어가는 생명을 외면하는 것은 사람의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재빨리 안채로 뛰어들어가 자고 있던 유모를 흔들어 깨웠습니다. 유모 일어나게, 큰일 났네. 대문 앞에 사람이 쓰러져 있어. 유모는 잠결에 놀라 눈을 동그랗게 떴지만 부인의 다급한 표정을 보고는 군말 없이 겉옷을 걸치고 따라 나섰습니다. 두 여인은 눈보라를 뚫고 대문 앞으로 달려가 사내의 양팔을 붙잡고 힘겹게 일으켜 세웠습니다. 사내는 의식이 없는지 축 늘어져 있어 마치 물먹은 솜처럼 무거웠습니다. 부인과 유모는 젖먹던 힘까지 짜내어 사내를 부축해 대문 안으로 끌어들였습니다. 그리고는 아무도 쓰지 않는 행랑차의 구석방으로 그를 옮겼습니다. 방은 오랫동안 불을 떼지 않아 냉골이었지만 밖보다는 나았습니다. 유모는 서둘러 아궁이에 불을 지피러 나갔고 서씨 부인은 사내에 젖은 겉옷을 벗기고 마른 수건으로 차가운 몸을 닦아주기 시작했습니다. 남녀가 유별한 법도에 어긋나는 일이었으나 지금은 그런 것을 따질 겨를이 없었습니다. 사내의 몸 곳곳에는 멍 자국과 긁힌 상처가 가득하여 그가 예사롭지 않은 일을 겪었거나 험한 길을 걸어왔음을 짐작하게 했습니다. 부인은 따뜻한 이불을 꺼내 덮어주고 꽁꽁 언 손발을 자신의 손으로 문지르며 온기를 전하려 애썼습니다. 한참을 주무르고 문지르자 사내의 몸에서 희미하게 온기가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아궁이에 불이 들어가 방바닥도 서서히 따뜻해졌습니다. 유모는 부엌에서 급히 끓인 묽은 미음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마님, 이 사람이 정신을 차려야 할 텐데요. 대체 어디서 굴러먹다 온 놈인지 몰골이 말이 아닙니다. 유모는 걱정스러운 눈초리로 사내를 바라보며 혀를 찼습니다. 부인은 숟가락으로 미음을 떠서 사내의 입에 조심스럽게 흘려 넣었습니다. 처음에는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고 밖으로 흘러나왔지만
부인이 인내심을 갖고 천천히 떠먹이자 이내 꿀꺽하고 삼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에 부인과 유모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사내는 여전히 눈을 뜨지 못했지만 거칠던 숨소리가 조금씩 편안해지고 있었습니다. 새벽달기 울기 전 눈보라는 거짓말처럼 잦아들었고 세상은 고요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서씨 부인은 사내의 머리맡에 앉아 그의 얼굴을 찬찬히 뜯어보았습니다. 헝클어진 머리카락과 덥수룩한 수염에 가려져 있었지만 이마가 넓고 콧날이 선 것이 비범해 보였습니다. 굳게 담은 인매에서는 고집과 강단이 느껴졌고 거친 손마디는 그가 단순히 글만 읽던 선비는 아님을 말해주는 듯 했습니다. 부인은 문득 이 사내가 왜 이 깊은 상을 자신의 집 앞까지 와서 쓰러졌는지 궁금해졌습니다. 혹시 관군에 쫓기는 죄인은 아닐까, 아니면 원한을 피해 도망친 사람은 아닐까 하는 생각에 덜컥 겁이 나기도 했지만 이미 구해놓은 목숨을 다시 내칠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날이 밝아오자 집안 사람들이 하나둘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부인은 유모에게 단단히 일렀습니다. 이 사람 이야기는 당분간 비밀로 하게. 시동생 귀에 들어가면 무슨 사단이 날지 모르네. 머슴들에게는 내가 아는 먼 친척이 병을 얻어 요양차 왔다고 둘러댈 테니 그리 알게. 유모는 고개를 끄덕이며 입단속을 약속했습니다. 부인은 행랑차에 문을 굳게 닫고 나오며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밤새 긴장한 탓인지 다리가 후들거리고 어지러웠지만 한편으로는 무언가 중요한 일을 해냈다는 생각에 가슴 한구석이 벅차오르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안채로 돌아와 아침 문안을 준비했습니다. 마당에 쌓인 눈 위로 아침 햇살이 비치자 눈부시게 반짝였지만 부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걷히지 않은 먹구름 같은 불안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아침상을 물리고 난 뒤 부인은 다시 행랑채로 향했습니다. 사내는 여전히 깊은 잠에 빠져 있었지만 혈색은 어젯밤보다 훨씬 좋아져 있었습니다. 부인은 사내의 젖은 옷을 화롯불에 말려 곱게 개어두고 혹시라도 그가 깨어나 배고파할까봐 주먹밥 두어 개를 머리맡에 놓아두었습니다. 그때 대문 밖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형수님 계시오. 내가 왔소. 또다시 최 씨의 목소리였습니다. 부인은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어제 그렇게 난동을 부리고 갔으면서 아침부터 무슨 일로 또 찾아왔는지 알 수 없었지만 행여라도 행랑채 기척을 눈치챌까봐 부인은 서둘러 방문을 닫고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최 씨는 숙취로 붉게 충혈된 눈을 하고 비틀거리며 들어와 마당 한가운데 섰습니다. 형수님, 어젯밤에 눈이 많이 왔는데 별일 없으셨소. 내가 간밤에 꿈자리가 사나워 잠을 설쳤는데 혹시 집에 도둑이라도 들지 않았나 걱정이 되어 와봤소. 최 씨는 능글맞은 웃음을 흘리며 사방을 두리번거렸습니다. 그의 눈길이 행랑채 쪽을 스칠 때마다 부인의 등줄기에는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도둑이라니요? 밤새 눈이 와서 쥐새끼 한 마리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도련님께서 너무 과음하시어 헛것을 보신 게지요. 부인은 애써 태연한 척 말하며 최 씨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 했습니다. 그러나 최 씨는 킁킁거리며 코를 벌름거리더니 어라 어디서 낯선 냄새가 나는데 짐승 누린내 같기도 하고 약초 냄새 같기도 하고 하며 행랑채 쪽으로 발걸음을 옮기려 했습니다. 그 순간 부인은 기지를 발휘하여 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 그 냄새는 제가 어제부터 다리고 있는 보약 냄새입니다. 날이 추워져서 기력이 쇠한 것 같아 약을 좀 지어왔습니다. 도련님께서도 한 제 지어드릴까요? 보약이라는 말에 최 씨의 귀가 솔깃해졌는지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보약 흐음 형수님이 웬일로 내 생각을 다 해주시고 좋소, 내 나중에 한번 들러서 마시리다. 하지만 말일세 내가 오늘 온 건 다름이 아니라 저 아랫마을 김진사 댁에서 논을 내놓았다는데 우리 집 돈을 좀 융통해서 그걸 사두면 어떨까 해서 말이오.
결국 또 돈 이야기였습니다. 부인은 안도의 숨을 내쉬면서도 씁쓸함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곳간 사정은 도련님이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은 여유가 없습니다. 부인이 단호하게 거절하자 최 씨는 인상을 찌푸리며 투덜거렸습니다. 최 씨는 한참 동안이나 마당에서 서성거리며 부인의 속을 긁어놓다가 결국 소득 없이 발길을 돌렸습니다. 그가 대문을 나서자마자 부인은 다리에 힘이 풀려 마루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하마터면 행랑채에 누워있는 사내를 들킬 뻔했다는 생각에 가슴이 콩닥거렸습니다. 만약 최 씨가 그 사내를 보았다면 분명 외간 남자를 끌어들였다며 온 동네방네 소문을 내고 부인을 쫓아낼 구실로 삼았을 것입니다. 부인은 떨리는 가슴을 진정시키며 다시는 이런 위험한 상황을 만들지 않겠다고 다짐했지만 이미 집안에 들어온 사람을 내칠 방법도 마땅치 않았습니다.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부디 저 사내가 빨리 기운을 차려 조용히 떠나주기만을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점심나절이 지나고 오후가 되자 행랑채에서 기척이 들렸습니다. 유모가 달려와 부인에게 속삭였습니다. 마님, 그 사람이 깨어났습니다. 물을 찾기에 한 대접 떠다 주었는데 눈빛이 어찌나 매섭던지 제가 흠칫 놀랐습니다요. 부인은 마음을 가다듬고 행랑채로 향했습니다. 방문을 열자 사내는 벽에 기대어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들어오는 부인을 보자마자 힘겹게 몸을 일으켜 고개를 숙였습니다. 초면에 큰 신세를 졌습니다. 죽을 목숨을 살려주시니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사내의 목소리는 굵고 낮았으나 쇳소리가 섞여 있어 듣는 사람의 마음을 울리는 힘이 있었습니다. 부인은 그에게 다시 자리에 누우라고 손짓하며 몸이 아직 성치 않으니 말씀은 나중에 하세요. 우선 미음을 좀 더 드시고 기운을 차리셔야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내는 부인이 가져온 음식을 조용히 그러나 빠르게 비웠습니다. 며칠을 굶은 사람처럼 보였으나 먹는 모습에는 기품이 서려 있어 천한 신부는 아닌 듯 했습니다. 그는 그릇을 비운 후 다시 정중하게 감사를 표하며 자신의 사정을 짧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그저 세상을 떠돌며 일거리를 찾는 장돌뱅이 같은 놈입니다. 산을 넘다가 폭설을 만나 길을 잃고 헤매던 중 불빛을 보고 무작정 찾아온 것이 폐를 끼치게 되었습니다. 몸이 나아지는 대로 바로 떠나겠습니다. 사내는 자신의 이름도 출신도 명확히 밝히지 않았습니다. 부인은 그가 무언가 숨기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지만 굳이 캐묻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잠시 머물다 갈 인연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내의 회복은 생각보다 더뎠습니다. 깊은 동상에 걸린 발은 쉽게 낫지 않았고 몸에 난 상처들도 골마 터지기 일쑤였습니다. 부인은 지극정성으로 약초를 캐어다가 상처에 붙여주고 곰국을 끓여 먹이며 그를 돌보았습니다. 사내는 밤마다 고열에 시달리며 헛소리를 하기도 했는데 가끔씩 대장님, 피하세요. 반드시 복수를 같은 알 수 없는 말을 중얼거려 부인을 놀라게 했습니다. 유모는 저놈 필시 나라에서 쫓기는 역적이거나 도적대의 일당일게 분명합니다. 더 늦기 전에 내보내야 합니다. 라고 걱정했지만 부인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 먼저라며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사내는 점차 열이 내리고 눈빛의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밤 부인이 약을 갈아주러 방에 들어갔을 때 사내는 자리에서 일어나 앉아 부인을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낮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마님, 제가 이곳에 머무는 동안 마님의 근심이 깊어 보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혹 바깥분이 안 계셔서 겪는 어려움이 있으신지요? 부인은 깜짝 놀라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누워만 있으면서도 집안의 분위기를 읽어낸 그의 예리함에 놀랐고 처음으로 자신의 속사정을 알아주는 듯한 말에 마음이 울렁거렸습니다. 부인은 잠시 망설이다가 자신도 모르게 시동생과의 갈등과 집안을 지키는 어려움을 털어놓고 말았습니다.
사내는 묵묵히 부인의 이야기를 들으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의 눈동자 속에서 서늘한 불꽃이 일렁이는 것을 부인은 보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부터 사내는 달라졌습니다. 아직 몸이 다 낫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새벽같이 일어나 마당에 쌓인 눈을 깨끗이 치우고 무너진 담벼락을 보수하기 시작했습니다. 머슴들이 하던 일보다 몇 배나 빠르고 야무진 솜씨였습니다. 유모가 말려도 그는 밥값은 해야지요 라며 웃어 넘겼습니다. 그의 투박하지만 듬직한 뒷모습을 보며 서씨 부인은 난생 처음으로 든든함이라는 낯선 감정을 느꼈습니다. 춥고 쓸쓸하던 이 기와집에 마치 새로운 기둥 하나가 세워진 듯한 묘한 안도감이 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앞으로 닥쳐올 거대한 운명의 소용돌이의 시작임을 그때는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겨울바람이 대나무 숲을 흔들며 매섭게 울어대던 날들이 계속되었지만 서씨 부인의 기와집 안에는 전에 없던 훈훈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눈보라가 치던 밤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 돌아온 그 사내는 몸을 추스르자마자 자신이 뱉은 말을 지키기 위해 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는 새벽별이 지기도 전에 일어나 마당에 수북이 쌓인 눈을 말끔히 쓸어내어 길을 텄고 뒤이어 도끼를 들고 산더미처럼 쌓여있던 통나무들을 장작으로 패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도끼질은 어찌나 힘차고 정확한지 한번 내리칠 때마다 굵은 통나무가 쩍쩍 갈라지는 소리가 담장을 넘어 온 동네에 울려 퍼질 정도였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오랫동안 침체되어 있던 이 집안의 묵은 기운을 깨뜨리는 신호탄과도 같아서 듣는 사람들의 가슴마저 시원하게 만들었습니다. 머슴들이 며칠을 끙끙대며 해야 할 일을 반나절 만에 해치우는 그의 솜씨에 집안의 다른 일꾼들은 혀를 내둘렀습니다. 게다가 그는 시키지 않은 일도 스스로 찾아서 했는데 비바람에 사가 삐걱거리던 대문을 튼튼하게 고쳐놓는가 하면 쥐들이 들끓던 곳간 구석구석을 보수하여 곡식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단속했습니다. 서씨 부인이 몸도 아직 성치 않은데 쉬엄쉬엄 하시게라고 말려보았지만 그는 묵묵히 고개를 숙여 예를 표할 뿐 일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는 밥을 먹을 때도 행랑채 구석에 앉아 등을 돌리고 조용히 먹었으며 안채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않아 남녀의 유별함을 엄격히 지켰습니다. 이런 그의 우직하고 겸손한 태도에 처음에는 경계심을 품었던 하인들도 점차 마음을 열고 그를 행랑아범이라 부르며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세상 일에는 호사다마라 하였듯이 집안이 안정을 찾아가자 바깥에서 시커먼 먹구름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읍내 주막과 투전판을 전전하던 시동생 최 씨가 오랜만에 돈이 떨어져 형수에게 손을 벌리러 왔다가 달라진 집안 분위기를 감지한 것입니다. 대문은 칠을 새로 한 듯 반질반질 윤이 나고 마당에는 장작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으며 무엇보다 머슴들의 표정에 활기가 넘치는 것이 최 씨의 눈에는 몹시 거슬렸습니다. 그는 뒷짐을 지고 마당을 어슬렁거리다가 장작을 패고 있는 사내를 발견하고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우에스통을 벗어젖힌 채 구릿빛 등 근육을 번들거리는 사내의 모습은 비루한 몸뚱이를 가진 최 씨에게 본능적인 열등감과 위기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최 씨는 사내에게 다가가 거만하게 고개를 쳐들고 물었습니다. 너는 어디서 굴러먹다 온 놈인데 감히 내 형수님 댁에서 도끼질을 하고 있느냐. 내 이 집안의 주인이 될 사람으로서 묻는 것이니 바른대로 고하거라. 사내는 잠시 도끼질을 멈추고 최 씨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깊고 고요했으나 그 안에는 맹수와 같은 서늘한 기운이 서려 있어 최 씨는 순간 움찔하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사내는 아무 말 없이 다시 도끼를 들어 올리더니 보란듯이 굵은 나무 토막을 단숨에 두 조각으로 내리쳤습니다. 그 소리가 어찌나 컸던지 최 씨는 간이 콩알만 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말로 하지 않아도 함부로 건드리지 말라는 무언의 경고처럼 느껴져 최 씨는 입맛만 다시며 황급히 안채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안채로 들어간 최 씨는
대청마루에 앉아있는 서씨 부인에게 다짜고짜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형수님, 대체 저놈은 누구요? 과부 혼자 사는 집에 저렇게 시퍼런 사내를 들이다니 남들 보기에 부끄럽지도 않으시오. 당장 내쫓으시오. 최 씨의 목소리는 담장을 넘을 정도로 컸습니다. 서 씨 부인은 찻잔을 내려놓으며 차분하지만 단호한 어조로 대답했습니다. 친정 쪽 먼 친척의 소개로 온 일꾼입니다. 워낙 힘이 좋고 성실하여 집안일이 잘 돌아가고 있으니 도련님께서 왈가왈부하실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일꾼을 부리는 것은 안주인의 소관이니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세요. 부인의 당당한 태도에 최 씨는 말문이 막혔지만 속으로는 더 큰 의심과 불만을 품게 되었습니다. 빈손으로 쫓겨난 최 씨는 분을 사귀지 못하고 곧장 마을 입구의 주막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독한 술을 영업후 들이켜며 주모와 동네 건달들에게 헛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내 형수님이 겉으로는 조신한 척하더니 뒤로는 외간 남자를 집안에 끌어들여 살림을 차린 모양이야. 밤마다 그 집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심상치 않다니까. 그놈 덩치가 곤만한 게 보통 놈이 아니야. 술에 취한 최 씨의 입에서 나온 말은 살이 붙고 뼈가 더해져 순식간에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사람들은 술안주 삼아 남의 집 이야기를 씹어대기 좋아했고 특히 고고한 척하던 양반과 과부의 추문은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얘기거리였습니다. 소문은 발 없는 말이 되어 천리를 갔습니다. 며칠 지나지 않아 마을 우물가 아낙네들 사이에서도 수군거림이 들려왔습니다. 서씨 부인네 참모가 물을 기르러 갔다가 아낙들이 쑥떡공론을 하다가 자신을 보고 뚝 그치는 것을 보고는 얼굴이 홍당무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아이고 마님 억울해서 못 살겠습니다. 저 아랫마을 뺑덕어 몸이 그러는데 우리 집에 숨겨둔 남자가 밤마다 마님 방을 드나든다는 둥 그 남자가 사실은 도적 두목이라는 둥 별별 흉한 소문이 다 돌고 있답니다. 참모는 물동이를 내려놓으며 발을 동동 구르고 울상을 지었습니다. 서씨 부인은 애써 태연한 척하며 참모를 달랬지만 가슴속은 숫덩이처럼 까맣게 타들어갔습니다. 집안의 큰 어른 역할을 하던 유모는 사태가 심상치 않음을 직감하고 부인의 방을 찾았습니다. 유모는 방문을 닫아 걸고 부인의 손을 꼭 잡으며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마님 이것은 예사 소문이 아닙니다. 필시 최씨 도련님이 꾸민 짓일 겁니다. 과부에게 남자 문제는 목숨과도 같은 명예가 걸린 일입니다. 저 사내가 아무리 일을 잘하고 듬직하다 한들 계속 데리고 있다가는 마님께서 큰 화를 입으실까 두렵습니다. 지금이라도 삭슬 넉넉히 쳐주어 멀리 보내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유모의 말은 구구절절 옳은 말이었고 부인을 진심으로 걱정하는 충심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부인 역시 그 사실을 모르지 않았기에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날 밤 서씨 부인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다가 마루로 나왔습니다. 달빛이 교교하게 비치는 마당 한가운데에 그 사내가 홀로 서 있었습니다. 그는 부인이 나온 것을 눈치챘는지 천천히 몸을 돌려 정중하게 인사를 올렸습니다. 마님 밤이 깊었습니다. 어인 일로 잠자리에 들지 않으시는지요? 사내의 목소리는 밤 공기처럼 차분했습니다. 부인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대도 들었겠지요. 마을에 도는 흉흉한 소문을. 내 부덕한 탓에 아무 죄 없는 그대까지 입방에 오르게 하여 면목이 없습니다. 부인은 차마 나가달라는 말은 하지 못하고 그저 미안한 마음만을 전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물기 어린 떨림이 섞여 있었습니다. 사내는 잠시 침묵을 지키더니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마님, 제가 이곳에 머무는 것이 마님께 해가 된다면 저는 지금 당장이라도 떠나겠습니다. 제 목숨을 구해주신 은혜는 평생 잊지 않을 것이며 어디에 있든 마님의 안녕을 빌겠습니다. 소인 때문에 마님의 청렴한 이름에 흠집이 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는 보찜 하나 없이 빈손으로라도 떠날 기세였습니다. 그의 결연한 태도에 서씨 부인은 가슴 한구석이 찡해졌습니다. 자신을 쫓아내려는 시동생과는 달리 자신을 위해 기꺼이 떠나겠다는 이 사내의 진심이 너무나 대조적이었기 때문입니다. 부인은 고개를 단호하게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지금 그대가 떠난다면 그것은 저들이 퍼뜨린 헛소문을 사실이라고 인정하는 꼴이 됩니다. 도둑이 제발 저려 도망간다고 떠들 것이 뻔합니다. 나는 떳떳하니 그대도 기죽을 것 없습니다. 내 남편이 남긴 이 집을 지키려면 그대의 힘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부디 내 곁에서 이 집을 지켜주세요. 부인의 말은 간곡했고 동시에 비장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일꾼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의지하고 싶은 외로운 여인의 호소이기도 했습니다. 사내는 부인의 결기에 감동한 듯 주먹을 불끈 쥐며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님께서 그리 말씀하시니 제 목숨을 바쳐서라도 이 집과 마님을 지키겠습니다. 이후로 사내의 눈빛은 더욱 매서워졌습니다. 그는 단순히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집안의 경계를 강화했습니다. 밤이면 횃불을 들고 집 주변을 순찰하며 수상한 자가 없는지 살폈고 담장 밑에 덫을 놓거나 낯선 발자국을 확인하는 등 마치 전쟁을 대비하는 장수처럼 움직였습니다. 머슴들에게도 막대기 쓰는 법을 가르치며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게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담장 너머로 들려오는 기합 소리와 사내의 위풍당당한 모습에 섣불리 집 근처로 얼씬거리지 못했습니다. 소문은 여전했지만 그 사내의 덫을 퍼런 기세에 눌려대놓고 앞에서 떠드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시동생 최 씨는 더 악랄한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소문만으로는 형수를 쫓아내기에 부족하다고 느낀 그는 마을의 어르신들과 문중의 친척들을 포섭하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는 뇌물을 써가며 문중회의를 소집하려 했고 마을 촌장에게 찾아가 우리 가문의 명예가 땅에 떨어졌다며 읍소했습니다. 최 씨는 형수가 외간 남자와 내통하여 집안의 재산을 빼돌리려 한다는 거짓 문서를 만들어 증거라고 내밀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반신반의하면서도 최 씨가 워낙 강경하게 나오자 하나둘씩 동요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의 공기는 점점 더 무겁게 가라앉았고 폭풍전야와 같은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동짓날이 다가오자 서씨 부인은 애군을 쫓기 위해 팥죽을 쑤도록 했습니다. 가마솥에서 붉은 팥죽이 펄펄 끓어오르는 동안 부인은 사당에 들어가 조상님께 기도를 올렸습니다. 부디 이 집안을 굽어 살피시어 사악한 무리로부터 저희를 지켜주옵소서. 기도를 마치고 나오는데 대문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인이 급히 뛰어와 보고했습니다. 마님 최 씨 도련님이 마을 사람들을 이끌고 오고 있습니다. 문중 어르신들도 함께 계십니다. 드디어 올 것이 온 것입니다. 부인은 입술을 깨물며 옷매무새를 가다듬었습니다. 그녀의 곁에는 어느새 사내가 든든한 산처럼 버티고 서 있었습니다. 최 씨는 술 냄새를 풍기며 위세 등등하게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문 열어라. 가문의 어르신들이 오셨는데 감히 문을 걸어 잠그느냐. 대문이 열리자 최 씨와 촌장 그리고 문중의 노인들이 우르르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마당은 순식간에 사람들로 가득 찼고 횃불의 불빛이 일렁이며 험악한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최 씨는 마당 한가운데 서서 삿대질을 하며 소리쳤습니다. 보시오, 저기 저놈이 바로 그놈입니다. 내 형수를 홀려 집안을 말아먹으려는 도둑놈이 저기 서 있어.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사내에게 쏠렸습니다. 사내는 미동도 하지 않고 그들을 응시할 뿐이었습니다. 서씨 부인은 마루 끝에 서서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도련님, 이게 무슨 행패입니까? 어르신들을 모시고 와서 없는 죄를 뒤집어 씌우다니 천벌이 두렵지 않으십니까? 그러나 최 씨는 콧방귀를 뀌며 비웃었습니다. 천벌은
형수님이 받아야지. 과부가 외간 남자를 집에 들이고도 부끄러운 줄 모르니 오늘부로 형수님을 이 집에서 쫓아내고 가문의 법도에 따라 다스리겠소. 촌장 영감도 거들며 헛기침을 했습니다. 서부인 자네가 처신을 잘못하여 이런 사단이 났으니 핑계 댈 생각 말게. 저 사내를 당장 관에 넘기고 자네는 친정으로 돌아가 근신하게. 촌장의 말은 곧 마을의 법이었습니다. 부인은 억울함에 눈물이 핑 돌았지만 다수에 밀려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때 그동안 침묵을 지키던 사내가 한 발짝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의 걸음걸이는 묵직했고 눈빛은 횃불보다 더 강렬하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이보시오들 말이면 다 같은 말인 줄 아쇼. 사내의 목소리는 천둥처럼 우렁차서 좌중을 압도했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주춤하자 사내는 최 씨를 정면으로 노려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누가 도둑이고 누가 주인을 해하려는 자인지 내 오늘 똑똑히 밝혀주리다. 최 씨는 사내의 기세에 눌려 움찔했지만 곧바로 하인들에게 소리쳤습니다. 뭐 하느냐, 저 미친놈을 당장 포박해라. 하인들이 머뭇거리며 다가오려 했지만 사내가 눈을 부라리며 썩 물러가지 못할까 하고 호통을 치자 아무도 감히 접근하지 못했습니다. 사내의 손에는 어느새 굵은 몽둥이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폭력을 쓰려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지키려는 수호신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품속에서 낡은 서찰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것은 내가 며칠 전 밤에 최 씨가 흘리고 간 것을 주운 것이요. 여기에는 최 씨가 도박빚을 갚기 위해 이 집 문서를 위조하여 팔아넘기려 한 내용이 적혀 있어. 사내의 말에 장내가 술렁거렸습니다. 최 씨의 얼굴이 사색이 되어 파랗게 질렸습니다. 거짓말이다. 저놈이 문서를 훔쳐가서 조작한 것이다. 최 씨가 발악을 했지만 사내는 아랑곳하지 않고 촌장에게 서찰을 건넸습니다. 촌장이 떨리는 손으로 서찰을 받아 읽어 내려가자 그의 미간이 찌푸려졌습니다. 서찰에는 분명 최 씨가 읍내 고리 대금업자와 주고받은 은밀한 거래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집안의 세간살이를 언제 빼돌릴지, 형수를 어떻게 내쫓을지에 대한 계획까지 상세히 적혀 있었던 것입니다. 촌장은 믿기지 않는다는 듯 최 씨를 쳐다보았습니다. 이게 사실인가? 자네가 정말 이런 짓을 꾸몄단 말인가?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이제는 사내가 아닌 최 씨에게로 향했습니다. 최 씨는 식은땀을 흘리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아닙니다. 모함입니다. 저놈이 꾸민 짓입니다. 하지만 상황은 이미 반전되고 있었습니다. 사내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자신의 정체에 대한 실마리를 던지며 쐐기를 박으려 했습니다. 나는 한때 무관으로 나라의 녹을 먹던 사람이요.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성미라. 비록 지금은 떠돌이 신세가 되었지만 이런 파렴치한 짓은 두고 볼 수 없어. 내 이름은 사내가 자신의 이름을 밝히려는 순간 대문 밖에서 또 다른 말발굽 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왔습니다. 암행어사 출두여 라는 외침은 아니었으나 관아의 포졸들이 들이닥치는 소리였습니다. 최 씨가 몰래 관에 신고를 하여 사내를 잡아가게 하려 했던 것이 오히려 제 발등을 찍는 상황이 된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변수가 생긴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포졸들이 마당으로 들이닥치자 혼란은 극에 달했습니다. 그러나 사내는 당황하지 않고 포졸들을 향해 의연하게 섰습니다. 서씨 부인은 이 모든 상황이 꿈만 같아 정신이 아득해졌지만 한 가지만은 분명히 알 수 있었습니다. 저 사내가 자신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걸고 있다는 사실을. 눈보라치던 밤 자신이 살려낸 생명이 이제는 자신의 생명과 명예를 지켜주는 거대한 나무가 되어 서 있었습니다. 운명의 수레바퀴는 이제 걷잡을 수 없는 속도로 굴러가기 시작했고 이 밤이 지나면 모든 진실이 명백히 드러날 것임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마당을 가득 메운 횃불이 밤바람에 거칠게 일렁이며
사람들의 그림자를 기괴하게 춤추게 만들었습니다. 관에서 출동한 포졸들이 육중한 발소리를 내며 대문을 넘어 들어오자 마을 사람들은 겁에 질려 뒷걸음질치며 길을 터주었습니다. 시동생 최 씨는 마치 천군만마를 얻은 장수라도 된 양의기양양한 표정으로 포졸들을 맞이했습니다. 그는 포졸들을 이끌고 온 포교에게 쪼르르 달려가 굽신거리며 손가락으로 마당 한가운데 서 있는 사내를 가리켰습니다. 나으리 저놈입니다. 저놈이 바로 우리 형수님을 홀리고 집안의 재물을 탐하여 들어온 도적놈입니다. 제 놈이 가진 흉측한 몽둥이를 보십시오. 필시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고 도망친 수배자가 분명하니 당장 오랏줄로 묶어주십시오. 최 씨의 목소리는 독이 잔뜩 오른 뱀처럼 날카롭게 허공을 갈랐습니다. 포교는 최 씨의 호들갑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매서운 눈초리로 사내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보통의 촌부나 도망자라면 관아의 포졸들만 봐도 사시나무 떨듯 떨며 주저앉기 마련이거늘 이 사내는 미동도 하지 않고 태연자약하게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내의 손에 들린 몽둥이는 무기라기보다는 지팡이처럼 보였고 그의 눈빛은 횃불보다 더 깊고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포교는 오랜 경험으로 미루어 볼 때 이 자가 예사인물이 아님을 단번에 직감했습니다. 그러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이상 절차를 무시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포교는 헛기침을 한번 크게 하고는 위험 있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내 이놈 너는 어디 사는 누구이며 무슨 연유로 이 과부댁에 머물고 있는 것이냐? 저 양반의 말대로 네가 이 집의 재산을 노리고 들어온 것이 사실이냐? 사내는 포교의 질문에 즉답을 하는 대신 천천히 품 안에서 아까 꺼냈던 서찰을 다시 들어보였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낮고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포교 그대가 진정나라의 녹을 먹고 백성을 지키는 관리라면 겉으로 보이는 행색만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고 이 증좌를 먼저 살펴보시오. 죄 없는 사람을 묶는 것은 나중이어도 늦지 않으나 진짜 죄인을 눈앞에 두고 놓치는 것은 돌이킬 수 없는 과오가 될 것이오. 사내의 당당한 태도에 포교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던 최 씨가 발을 동동 구르며 소리쳤습니다. 나으리 저놈의 혓바닥에 놀아나시면 안 됩니다. 저 종이는 저놈이 위조한 것입니다. 당장 입을 틀어막고 주리를 틀어야 이실직고 할 것입니다. 서씨 부인은 더 이상 지켜볼 수만은 없다는 생각에 용기를 내어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을 옷자락 속에 감추고 최대한 기품 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으리 이 사람은 지난 폭설 때 죽어가던 것을 제가 거두어 살린 생명입니다. 몸이 다 낫지 않았음에도 은혜를 갚겠다며 집안일을 돌봐준 고마운 사람일 뿐 도적질을 하거나 해를 끼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제 시동생이 도박빚에 눈이 멀어 집문서를 탐하고 저를 내쫓으려 가진 모략을 꾸미고 있는 것입니다. 부디 해안으로 진실을 밝혀주십시오. 부인의 호소는 절절하여 듣는 이들의 가슴을 울렸으나 이미 최 씨에게 매수된 몇몇 마을 노인들이 혀를 차며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지르쯧 과부가 외간 남자를 감싸고더니 볼장 다 봤구먼. 남녀가 유별한데 한 집에 살았으니 부정한 일이 없었을 리가 있나. 포교는 혼란스러운 상황을 정리하기 위해 손을 들어 좌중을 조용히 시켰습니다. 그리고 사내에게 다가가 그가 내민 서찰을 낚아채듯 받아들었습니다. 횃불 아래서 서찰을 읽어 내려가던 포교의 표정이 시시각각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는 최 씨가 고리 대금업자에게 보낸 차용증과 형수를 내쫓은 뒤 집과 논밭을 처분하여 빚을 갚겠다는 계획이 상세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심지어 관아의 하급 관리에게 뇌물을 주어 일을 무마하겠다는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포교의 눈썹이 꿈틀거리더니 매섭게 최 씨를 노려보았습니다. 이보시오, 최생원. 이것이 대체 무슨 소리요?
여기 적힌 내용이 사실이라면 자네는 무고죄에 사문서 위조, 그리고 관할을 능멸한 죄까지 더해질 것이네. 당황한 최 씨는 얼굴이 사색이 되어 손을 내저었습니다. 아, 아닙니다. 그것은 저놈이 제 필체를 흉내내어 쓴 가짜입니다. 저는 모르는 일입니다. 오히려 저놈이 제 방에 몰래 들어와 훔쳐간 물건들이 있을 것입니다. 나으리 제 말을 믿어주십시오. 저놈의 보찜을 뒤져보면 분명 훔친 폐물이나 흉기가 나올 것입니다. 최 씨는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사내를 도둑으로 몰아가는 작전을 썼습니다. 사실 최 씨는 며칠 전 사내가 잠든 사이 몰래 그의 방에 훔친 은비녀 하나를 숨겨두었던 것입니다.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심어둔 덫이었습니다. 포교는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사내와 최 씨를 번갈아 보다가 부하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좋다, 공평하게 시비를 가려야겠구나. 여봐라, 저 사내가 머무는 행랑채와 짐을 샅샅이 뒤져라 의심스러운 물건이 나오는지 확인해보자. 포졸들이 우르르 행랑채로 몰려가자 서씨 부인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아무리 사내가 결백하다 해도 최 씨가 무슨 짓을 꾸며놓았을지 알 수 없는 노릇이었기 때문입니다. 유모가 황급히 달려와 부인을 부축하며 불안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반면 최 씨는 입가에 비열한 미소를 띠며 회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너는 끝이다. 과부의 은비녀가 내 방에서 나오면 무슨 변명을 해도 도둑놈의 파렴치 안으로 몰릴 테니까. 마당에 모인 마을 사람들도 숨을 죽이고 행랑채 쪽을 주시했습니다. 사내는 여전히 표정 변화 없이 그저 묵묵히 관아의 처분을 기다리는 듯 보였지만 그의 주먹 쥔 손등에는 핏줄이 도드라져 있었습니다. 잠시 후 행랑채에서 포졸 한 명이 무언가를 들고 뛰어나왔습니다. 나으리방 구석 헌 옷가지 속에서 이것이 나왔습니다. 포졸이 내밀어 보인 것은 붉은 비단 보자기였습니다. 최 씨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그렇지, 걸려들었구나. 최 씨는 짐짓 놀란 척하며 소리쳤습니다. 보십시오, 저것은 형수님이 아끼시던 폐물이 분명합니다. 저놈이 은혜를 원수로 갚고 도둑질을 한 증거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술렁거리기 시작했고 서씨 부인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분명 그 비녀는 장롱 깊숙한 곳에 보관해 두었던 것인데 어찌하여 사내의 방에서 나왔단 말인가. 부인은 배신감보다는 누군가의 함정에 빠졌다는 공포감에 몸서리쳤습니다. 포교는 붉은 보자기를 받아들고 천천히 매듭을 풀었습니다. 최 씨는 기대에 찬 눈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러나 보자기가 펼쳐지고 그 안의 물건이 드러나는 순간 최 씨의 눈은 튀어나올 듯 커졌고 입은 다물어지지 않았습니다. 보자기 안에는 최 씨가 훔쳐다 숨겨놓은 은비녀가 들어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에는 묵직한 무쇠로 만들어진 둥근 패 하나가 놓여 있었는데 그 패에는 맹수 한 마리가 포효하는 문양이 정교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횃불빛을 받아 번쩍이는 그 패를 보는 순간 포교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그것은 일반 백성이나 도적 나부랭이가 가질 수 있는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포교는 떨리는 손으로 그 패를 들어 올리며 사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경계를 넘어 경악과 두려움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호패 후파가 아닙니까? 이것이 어찌하여 여기에? 호패는 왕실의 호위무사나 고위 무관들만이 지닐 수 있는 신분증이자 지휘권을 상징하는 물건이었습니다. 사내는 그제야 무거웠던 입을 열어 천천히 그러나 천둥처럼 울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렇다. 나는 전첸 내금이 종사관 강도영이다. 간신들의 모함으로 잠시 야인으로 지내고 있으나 내 신분과 충심은 변함이 없다. 네가 본 그 패는 내 목숨과도 같은 것이다. 사내의 정체가 밝혀지자 마당은 찬물을 끼얹은 듯 고요해졌습니다. 내금이 종사관이라니 시골 마을에서는 평생 한 번 볼까 말까 한 높은 벼슬아치였습니다.
최 씨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자신이 도적놈 취급하며 몽둥이질을 하려 했던 사내가 사실은 호랑이 같은 장수였다니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마을 촌장과 노인들도 황급히 고개를 숙이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서씨 부인 역시 놀라움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눈 속에 파묻혀 죽어가던 그 가엾은 사내가 이토록 대단한 분이었다니. 그녀는 그동안 함부로 대했던 것은 아닌지 지난 날들을 되짚어보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강도영, 아니 종사관 나으리는 위험 있는 발걸음으로 포교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포교의 손에서 자신의 호패를 낚아채듯 가져가 품에 넣었습니다. 포교, 너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으니 내 직무를 다한 것이다. 허나 진정한 도적은 내 방이 아니라 바로 저 자의 품속에 있음을 아직도 모르겠느냐. 강도영의 눈길이 뱀처럼 웅크리고 있는 최 씨를 향했습니다. 포교는 식은땀을 닦으며 허리를 굽혔습니다. 송구하옵니다, 나으리. 소인이 눈이 어두워 귀한 분을 알아보지 못하고 결례를 범했습니다. 하명만 내리시면 즉시 시정하겠습니다. 포교의 태도는 비굴할 정도로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권력 앞에서는 한없이 약해지는 것이 세상의 이치임을 보여주는 씁쓸한 장면이었습니다. 강도영은 최 씨 앞으로 다가가 그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최 씨는 벌벌 떨며 강도영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애원했습니다. 나 나으리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제가 눈이 멀어 잠시 미쳤나 봅니다. 형수님이 좀 말려주십시오. 우리 한 식구 아닙니까? 최 씨의 비겁한 모습에 마을 사람들은 혀를 찼습니다. 강도영은 차가운 눈빛으로 최 씨를 쏘아보며 말했습니다. 네가 심어둔 비녀는 내가 청소하다가 미리 발견하여 내 놈의 장롱 밑에 다시 넣어두었다. 지금 가서 확인해보면 네 죄가 명명백백히 드러날 것이다. 남을 함정에 빠뜨리려던 자가 제 꾀에 제가 넘어간 꼬리로구나. 강도영의 치밀함에 사람들은 다시 한번 감탄했습니다. 그는 최 씨의 계략을 미리 간파하고 역이용했던 것입니다. 서씨 부인은 벅차오르는 감정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쫓겨날 뻔한 위기에서 자신을 구해준 이 사내의 지혜와 용기가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녀는 강도영의 등 뒤에서 그를 바라보며 처음으로 그 넓은 어깨에 기대어 울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동안 홀로 견뎌온 서름과 고통이 한순간에 녹아내리는 듯 했습니다. 강도영은 부인을 향해 고개를 살짝 돌려 안심하라는 듯 눈짓을 보냈습니다. 그 짧은 눈맞춤 속에 담긴 깊은 신뢰와 위로는 부인에게 그 어떤 말보다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강도영은 포교에게 엄한 목소리로 지시했습니다. 여봐라, 당장 최 씨의 집을 수색하여 내가 말한 비녀와 그동안 빼돌린 집안의 재물을 찾아내라. 그리고 이 자와 결탁하여 선량한 백성을 괴롭힌 몰입애들도 모조리 잡아들여야 할 것이다. 내 비록 관직에서 물러나 있으나 이 사실을 한성부에도 알릴 것이니 허투루 처리할 생각은 말아라. 포교는 예, 알겠습니다 라고 복창하며 부하들에게 호령했습니다. 포졸들이 최 씨를 일으켜 세워 포박하려 하자 최 씨는 악을 쓰며 발버둥 쳤습니다. 이건 모함이야. 과부랑 짜고 나를 몰아내려는 거야. 억울해, 억울하다고. 그의 처절한 비명소리가 밤하늘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소란을 틈타 어둠 속에서 누군가 튀어나왔습니다. 최 씨가 돈을 주고 고용한 마을의 건달패 중 하나였습니다. 그는 품에서 시퍼런 단도를 꺼내들고 강도영의 등 뒤로 달려들었습니다. 이 자식, 우리 형님을 잡아가게 둘 순 없지. 갑작스러운 습격에 사람들이 비명을 질렀고 서씨 부인은 조심하세요 라고 외치며 자신도 모르게 강도영의 앞을 막아서려 했습니다. 그러나 강도영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몸을 살짝 비틀어 건달의 팔목을 낚아챘습니다. 어딜 감히 강도영의 기합 소리와 함께 우두둑 뼈 부러지는 소리가 났고 건달은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전광석화와 같은 솜씨였습니다. 쓰러진 건달을 제압한 강도영은 숨조차 흐트러지지 않은 모습으로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더 덤빌 자가 있느냐. 그의 일갈에 구경하던 사람들 틈에 섞여있던 최 씨의 일당들은 쥐 죽은 듯 고개를 숙이고 슬금슬금 뒷걸음질쳐 도망갔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본 마을 사람들은 이제 완전히 강도영의 편으로 돌아섰습니다. 그들은 수근거리며 최 씨를 손가락질하고 강도영과 서 씨 부인을 향해 경외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과부 마님이 사람을 제대로 보셨네 그려. 저런 호걸이 우리 마을에 있었다니 정말 든든하구먼. 사람들의 태도가 순식간에 바뀌는 것을 보며 서 씨 부인은 씁쓸하면서도 다행스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강도영은 멍하니 서 있는 최 씨에게 다가가 나지막이 그러나 뼈있는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내 형수님은 내가 죽어가던 날 나를 살리기 위해 자신의 명예까지 걸었다. 헌데 너는 하나뿐인 혈육을 해하려 했으니 짐승만도 못한 놈이다. 내 죄는 관아의 법으로 다스리기 전에 하늘이 먼저 알고 땅이 알 것이다. 최 씨는 강도영의 기에 눌려 아무 대꾸도 하지 못하고 고개만 떨구었습니다. 이제 그의 운명은 바람 앞의 등불과 같았고 서 씨 부인의 집안을 덮고 있던 먹구름은 서서히 걷히고 있었습니다. 사태가 어느 정도 진정되자 강도영은 서 씨 부인에게 다가와 정중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님 본의 아니게 제 신분을 숨겨 마님을 놀라게 해드려 송구합니다. 제 과거가 행여 마님께 또 다른 짐이 될까 저어하여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부인은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나으리가 아니었다면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쫓겨나고 누명을 썼을 것입니다. 제 생명의 은인이십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깊은 유대감이 흘렀습니다. 유모와 하인들도 감격에 겨워 눈물을 훔쳤습니다. 밤은 더욱 깊어졌지만 기와집의 마당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열기로 가득 찼습니다. 포졸들은 최 씨를 끌고 가기 위해 준비를 서둘렀고 마을 사람들은 결말을 끝까지 지켜보겠다며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최 씨의 죄를 낱낱이 밝혀내고 흐트러진 집안의 질서를 바로잡는 일이었습니다. 강도영은 부인의 곁을 지키며 마지막까지 이 소동을 마무리 짓겠다는 의지를 다졌습니다. 눈 속에 피어난 인연이 악연을 끊어내고 새로운 운명의 길을 열어젖히는 순간이었습니다. 찬바람이 쌩쌩 불어대던 겨울밤의 소라는 시동생 최 씨가 포승줄에 묶이는 것으로 절정을 향해 치달았습니다. 마당을 가득 메웠던 횃불의 그림자가 어지럽게 춤을 추는 가운데 관아의 포졸들은 억센 손길로 최 씨를 잡아 끌었습니다. 최 씨는 끝까지 발버둥을 치며 이건 모함이다, 억울하다 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지만 이미 드러난 증거와 강도영의 서슬, 퍼런 위험 앞에서는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토록 위세등등하던 최 씨가 죄인처럼 끌려가는 모습을 보며 혀를 찾고 그동안 그에게 억눌려 살았던 서 씨 부인의 처지를 다시금 안타깝게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 집안의 싸움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마을을 짓누르던 불의의 그림자가 걷히는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포졸들이 최 씨를 끌고 대문을 나서려 할 때 강도영이 손을 들어 그들을 멈춰 세웠습니다. 잠깐, 아직 끝난 것이 아니다. 이 자가 저지른 죄악의 뿌리를 완전히 뽑아내야 마님이 두 다리 뻗고 주무실 수 있을 것이다. 강도영은 포교에게 최 씨의 집을 수색하여 찾아낸 장부와 문서들을 가져오라 일렀습니다. 잠시 후 포졸들이 최 씨의 집에서 압수해온 서류 뭉치를 마당 한가운데에 놓인 멍석 위에 쏟아부었습니다. 그 양이 어찌나 많은지 보는 이들의 입이 딱 벌어질 지경이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종이 뭉치가 아니라
최 씨가 그동안 형수의 재산을 가로채기 위해 꾸몄던 온갖 사기 행각과 도박 빚의 기록들이었습니다. 강도영은 그 중에서 가장 두툼한 문서를 집어들어 마을 촌장에게 건넸습니다. 촌장 어르신, 이 마을의 어른으로서 글을 읽으실 줄 아시니 이 문서에 적힌 내용을 사람들 앞에서 소상히 읽어주십시오. 그래야 이 마을 사람들이 다시는 헛소문에 휘둘리지 않고 진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촌장은 떨리는 손으로 문서를 받아들었습니다. 돋보기를 코에 걸치고 문서를 읽어 내려가던 촌장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변해갔습니다. 아니 세상에 이럴 수가. 논열 맞으기를 이미 노름판 비주로 잡혔고 심지어 이 기와집을 헐값에 넘기기로 약조까지 했단 말인가. 촌장의 탄식 섞인 목소리가 마당에 울려 퍼지자 사람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다음 장을 보십시오. 강도영의 최근에 촌장은 뒷장을 넘겼습니다. 거기에는 마을 사람 몇몇에게 푼돈을 쥐어주고 서씨 부인에 대한 험담을 퍼뜨리라고 사주한 내용이 상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아이고 맙소사, 여기 내 이름도 있네. 쌀 한 가마니를 받는 대신 우물가에서 소문을 내라고. 구경하던 아낙네 중 한 명이 자신의 이름이 호명되자 얼굴을 감싸쥐고 주저앉았습니다. 그녀뿐만 아니라 최 씨의 꼬드김에 넘어가 부인을 욕했던 마을 사람들은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심정이 되어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진실은 명백했고 그동안 부인을 괴롭혔던 소문들은 모두 최 씨의 추악한 욕심이 만들어낸 허상이었음이 만천에 드러났습니다. 서 씨 부인은 마루 기둥을 붙잡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억울함이 풀려서이기도 했지만 가족이라 믿었던 시동생이 자신을 그토록 잔인하게 짓밟으려 했다는 사실에 가슴이 미어지는 듯 했기 때문입니다. 유모가 다가와 부인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함께 눈물을 훔쳤습니다. 마님, 이제 다 끝났습니다. 저 몹쓸 사람이 지은 죄를 다 받게 되었으니 이제 마님께서는 마음의 짐을 내려놓으십시오. 유모의 위로에도 부인의 흐느낌은 쉽게 잦아들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지난 몇 년간 참고 참았던 울분이 한꺼번에 터져나온 것이기에 그 누구도 쉽게 달랠 수 없는 깊은 슬픔이었습니다. 강도영은 우는 부인 대신 앞으로 나서서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그는 마당 구석에서 눈치를 보고 있던 최 씨의 하수인들과 건달패들을 향해 호령했습니다. 너희들은 돈 몇 푼의 양심을 팔고 선량한 부녀자를 괴롭혔으니 그 죄가 결코 가볍지 않다. 허나 너희 역시 저 최 씨의 혓바닥에 노란한 어리석은 중생일 터 당장 여기서 무릎을 꿇고 마님께 사죄한다면 관하로 넘기는 것만은 면해주겠다. 강도영의 말에 건달들은 앞다투어 넙죽 엎드리며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라며 이 말을 땅에 찧었습니다. 강한 자에게 약하고 약한 자에게 강한 비겁한 자들의 전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강도영은 다시 시선을 서 씨 부인에게 돌렸습니다. 마님, 저들의 처분을 어찌하시겠습니까? 마님의 뜻대로 하시는 것이 옳습니다. 부인은 눈물을 닦고 천천히 계단을 내려와 마당으로 내려섰습니다. 그녀는 엎드려 있는 건달들과 고개를 숙인 마을 사람들을 하나하나 둘러보았습니다. 평소 같으면 엄하게 꾸짖었을 수도 있었겠지만 그녀는 본래 모진 성품이 아니었습니다. 다들 일어나세요.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했습니다. 오늘 이 일로 여러분도 깨달은 바가 있을 테니 다시는 남의 말만 믿고 함부로 남을 해하지 마십시오. 그것으로 되었습니다. 부인의 너그러운 용서에 사람들은 감동하여 고개를 더욱 깊이 숙였습니다. 최 씨는 결국 포졸들에게 끌려 대문 밖으로 사라졌습니다. 그의 비명소리가 멀어지자 집안에는 다시 고요가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전의 쓸쓸하고 차가운 고요가 아니라 폭풍우가 지나간 뒤에 맑고 깨끗한 정적이었습니다. 강도영은 포교에게 정중히 인사를 건넸습니다. 밤늦게 소란을 피워 미안하네. 내 비록 지금은 낙향에 있으나
자네의 공정함은 잊지 않고 한성부에 보고하겠네. 포교는 감격하여 허리를 90도로 굽히며 인사했습니다. 황송하옵니다 나으리, 부디 건승하십시오. 관아의 사람들이 물러가고 구경하던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씩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냥 가지 않고 서씨 부인에게 다가와 정말 몰라봐 해서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돕겠습니다라며 사과의 말을 남겼습니다. 마당이 텅 비고 집안 식구들만 남게 되자 긴장이 풀린 탓인지 서씨 부인은 휘청거렸습니다. 강도영기 잽싸게 부축하려 했으나 남녀의 유별함을 의식하여 멈칫했습니다. 그 찰나의 순간 유모가 재빨리 부인을 부축하여 마루에 앉혔습니다. 아이고 마님, 놀란 가슴 진정하시게 따뜻한 물이라도 한 잔 드셔야겠습니다. 유모의 말에 참모가 부엌으로 달려갔습니다. 강도영은 멀찌감치 떨어져 서서 부인의 안색을 살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걱정과 안도감이 동시에 서려 있었습니다. 부인은 창백한 얼굴로 강도영을 바라보며 옅은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뭐라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그때 부엌에서 참모가 김이 모락모락 나는 큰 쟁반을 들고 나왔습니다. 구수한 냄새가 마당 가득 퍼졌습니다. 마님 오늘이 동짓날 아닙니까? 아까 쑤어놓은 팥죽이 마침 알맞게 퍼졌습니다. 애군을 쫓는 데는 팥죽만 한 게 없지요. 우리 모두 둘러앉아 이거 한 그릇씩 먹고 놀란 가슴 쓸어내립시다. 참모의 재치 있는 제안에 유모도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렇지요. 귀신도 쫓고 나쁜 사람도 쫓아냈으니 이제 붉은 팥죽 먹고 새 기운을 받아야지요. 서씨 부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허락했습니다. 그래요. 그동안 고생한 식구들 모두 불러 모으세요. 그리고 아까 보니 마을 어귀에 아직 서성이는 이웃들이 있던데 그들에게도 좀 나누어 주시고요. 안차에 대청마루에 큰 상이 펴지고 붉은 팥죽이 담긴 그릇들이 놓였습니다. 옹기 그릇에 담긴 팥죽 위에는 하얀 새알심이 동동 떠 있어 보기만 해도 먹음직스러웠습니다. 서씨 부인은 상석에 앉았고 그 맞은편 끝자리에 강도영을 앉혔습니다. 처음에는 머슴들과 겸상하는 것을 어려워하던 하인들도 오늘 강도영의 활약을 본 터라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를 상석 가까이에 모시려 하며 존경심을 표했습니다. 강도영은 사양하다가 부인의 권유에 못 이겨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밖에는 다시 눈발이 조금씩 날리기 시작했지만 방 안은 훈훈한 온기로 가득 찼습니다. 서씨, 부인이 숟가락을 들자 모두가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뜨끈하고 달콤한 팥죽이 식도를 타고 넘어가자 얼어붙었던 몸과 마음이 사르르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머슴 중 한 명이 입맛을 다시며 말했습니다. 아따 꿀맛이네. 살다 이렇게 맛있는 팥죽은 처음 먹어봅니다요. 속이 다 시원해지는구먼. 그의 너스레에 사람들이 와하하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동안 집안을 짓누르던 침묵과 공포가 깨지고 사람 사는 냄새가 나는 웃음소리가 기와집의 담장을 넘어 퍼져나갔습니다. 부인도 오랜만에 소리내어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참으로 오랜만에 보는 근심 없는 맑은 웃음이었습니다. 식사가 어느 정도 무르익을 무렵 강도영기 숟가락을 내려놓고 진지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마님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 제가 본의 아니게 신분을 속이고 여러분을 속인 점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저는 조정의 당파 싸움에 휘말려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잠시 피신해 있던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마님의 지극한 정성과 올곧은 마음을 보며 제가 잃어버렸던 사람에 대한 믿음을 다시 찾았습니다. 그의 고백은 진솔했습니다.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그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는 단순히 힘센 장사가 아니라 깊은 상처와 고뇌를 가진 인간이었음을 모두가 느끼게 된 것입니다. 서씨 부인은 따뜻한 눈길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나으리께서 어떤 분이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으리께서 저희 집안을 구해주셨고 제게 다시 살아갈 용기를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신분이나 과거가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지금 우리와 함께 팥죽을 나누고 있는 이 순간이 진실인 것을요. 부인의 현명한 대답에 강도영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그는 무관으로서 전장을 누비며 수많은 생사를 넘나들었지만 이토록 따뜻하고 평화로운 위로를 받아본 적은 없었습니다. 그것은 칼로 베어낸 승리가 아니라 마음으로 얻은 진정한 평화였습니다. 이윽고 마당으로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찾아왔습니다. 부인이 내어준 팥죽을 얻어먹으러 온 것이었지만 사실은 사과와 화해를 청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참모와 하인들은 넉넉하게 끓인 팥죽을 바가지에 퍼서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드시고 가세요. 애군댐 한다 생각하시고 많이들 드세요. 대문 앞은 순식간에 작은 잔칫집처럼 변했습니다. 뜨거운 김이 모락모락 나는 팥죽 그릇을 손에 든 마을 사람들은 서로의 얼굴을 보며 멋쩍은 웃음을 지었고 그동안의 오해와 불신을 털어내며 덕담을 주고받았습니다. 서 부인 댁 인심이 역시 최고야. 우리가 괜한 소리에 넘어가서 못할 짓을 했어. 그 시각 서씨 부인은 잠시 마루로 나와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눈은 그쳤고 구름 사이로 둥근 달이 얼굴을 내밀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폐부 깊숙이 들어왔지만 더 이상 춥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곁으로 강도영이 다가왔습니다. 그는 한 걸음 뒤에 서서 부인과 같은 곳을 바라보았습니다. 달이 참 밝습니다, 마님. 그의 낮은 목소리가 밤 공기를 울렸습니다. 그러네요. 참으로 오랜만에 보는 밝은 달입니다. 나으리 덕분에 제 마음에도 달이 뜬 것 같습니다. 부인의 말에 강도영은 쑥스러운 듯 헛기침을 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굳이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남녀 간의 애틋한 정일 수도 있고 생사를 함께한 전우일 수도 있으며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는 인간적인 연민일 수도 있었습니다. 강도영은 부인을 향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제 최 씨가 물러갔으니 집안은 안정을 찾을 것입니다. 저는 약속대로 마님의 명예를 위해 떠나는 것이 도리인 듯합니다. 그의 말에 부인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모든 것이 해결되었으니 그가 떠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었지만 막상 그 말을 들으니 가슴 한구석이 텅 빈 것처럼 허전해졌습니다. 부인은 천천히 몸을 돌려 강도영을 정면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나으리 갈 곳은 정해지셨습니까? 강도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발길 닿는 대로 갈 생각입니다. 세상은 넓으니 제 몸 하나 누일 곳 없겠습니까? 그의 대답은 쓸쓸했습니다. 부인은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겨울이 지날 때까지만이라도 머물러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집안일도 아직 정리가 덜 되었고 무엇보다 저 팥죽이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혼자 먹기에는 너무 많아서요. 부인의 말은 서툴렀지만 그 안에 담긴 붙잡고 싶은 마음은 분명했습니다. 핑계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 핑계가 싫지 않은 강도연기였습니다. 강도영은 부인의 눈을 지그시 바라보다가 입가에 옅은 미소를 띠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님께서 그리 말씀하시니 남은 팥죽을 비울 때까지는 염치불구하고 머물겠습니다. 그리고 무너진 담장도 마저 고쳐야 하니까요. 두 사람은 서로를 보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깊은 밤 은은하게 퍼지는 매화 향기처럼 그윽했습니다. 방 안에서 들려오는 사람들의 웃음소리와 마당을 비추는 달빛, 그리고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따뜻한 기류가 어우러져 기와집은 비로소 완전한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사람들은 하나둘 집으로 돌아갔고 집안의 불도 하나둘 꺼졌습니다. 하지만 서씨 부인의 방과 행랑채의 불은 오래도록 꺼지지 않았습니다. 부인은 방에 앉아 그동안 밀린 가계부를 정리하며 앞으로 이 집을 어떻게 꾸려나갈지
행복한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에 펜을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강도영 역시 행랑채에서 무기를 손질하며 자신의 남은 생을 어디에 써야 할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때는 나라를 위해 검을 들었지만 이제는 한 여인과 그녀의 소중한 터전을 지키기 위해 검을 드는 것도 의미 있는 삶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와지붕 위로 소복이 쌓인 눈이 달빛을 받아 보석처럼 반짝였습니다. 그날 밤 마을의 모든 개들도 짖지 않고 조용히 잠들었습니다. 마치 이 평화로운 결말을 방해하지 않으려는 듯했습니다. 서씨 부인의 집은 더 이상 과부집이라 불리며 손가락질 받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의로움과 인정이 넘치는 곳, 그리고 추운 겨울밤 낯선 일을 거두어 운명을 바꾼 기적의 장소로 기억될 것이었습니다. 다가올 봄을 기다리는 씨앗처럼 희망은 이미 그 집 마당 깊숙한 곳에 뿌리내리고 있었습니다. 그토록 매섭게 몰아치던 겨울바람도 계절의 순리 앞에서는 어쩔 수 없이 꼬리를 내리고 물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서씨 부인의 기와집 지붕을 두껍게 덮고 있던 눈들이 따스한 햇살에 녹아내려 처마 끝에서 맑은 물방울이 되어 똑똑 떨어지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당 한 구석 언 땅을 비집고 파릇파릇한 새싹이 돋아나고 앙상했던 매화나무 가지에는 팝콘처럼 하얀 꽃망울이 맺혀 터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긴 겨울 동안 집안을 휩쓸고 갔던 모진 시련과 불안의 그림자도 눈 녹듯이 사라지고 이제 이 오래된 기와집에는 완연한 봄 기운과 함께 평화가 깃들기 시작했습니다. 대문은 활짝 열려 봄바람을 맞이했고 담장 너머로는 아지랑이가 피어올라 마치 꿈결 같은 풍경을 자아냈습니다. 마을의 분위기 또한 예전과는 판이하게 달라져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서씨 부인의 집 앞을 지나갈 때마다 곁눈질하며 수군대던 마을 사람들이 이제는 대문 앞을 지날 때면 옷매무새를 단정히 하고 고개를 숙여 예를 표하곤 했습니다. 서씨 부인이 장을 보러 밖으로 나오기라도 하면 동네 안악들은 하던 일을 멈추고 달려와 마님 안색이 참으로 고우십니다. 이번에 캔 봄나물인데 좀 드셔보시겠습니까? 하며 앞다투어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그녀가 부유한 집의 안주인이라서가 아니라 어려운 이웃을 품고 불의에 맞선 그녀의 덕망을 진심으로 존경하게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과부라는 꼬리표 대신 의로운 마님이라는 새로운 명성이 그녀의 뒤를 따르게 된 것입니다. 집안을 지키는 든든한 버팀목이 된 강도영 아니 종사관 나으리의 존재감은 마을 전체에 깊은 뿌리를 내렸습니다. 그는 약속대로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음에도 떠나지 않고 부인의 곁에 머물렀습니다. 팥죽을 다 먹을 때까지만 있겠다던 그의 말은 핑계였음이 분명했지만 아무도 그것을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가 떠날까봐 마을 사람들이 더 노심초사할 지경이었습니다. 강도영은 더 이상 남루한 옷을 입은 떠돌이가 아니었습니다. 깔끔한 무명옷을 입고 상투를 틀어 올린 그의 모습은 영락없는 대가되게 듬직한 집사나 바깥주인과 같은 풍채를 풍겼습니다. 그는 틈틈이 마을 청년들을 모아 무예를 가르치기도 하고 그를 모르는 아이들에게 천자문을 가르치며 마을의 큰 어른 역할을 톡톡히 해냈습니다. 서씨 부인의 얼굴에도 전에 없던 생기와 웃음꽃이 피어났습니다. 밤마다 시동생이 쳐들어올까 두려워 대문을 걸어 잠그고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던 날들은 이제 까마득한 예실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아침 일찍 일어나 안채 마루에서 집안 식구들을 지휘하며 활기찬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굿간을 열어 겨우내 굶주린 소작농들에게 벽실을 나누어주고 낡은 농기구를 수선해주며 한 해 농사를 격려했습니다. 그녀의 자애로운 손길이 닿는 곳마다 감사의 인사가 넘쳐났고 사람들은 그녀를 보며 하늘이 내린 보살님이라 칭송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 응어리가 풀리니 몸도 가벼워져 10년은 더 젊어 보인다는 소리를 듣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화창한 봄날, 서씨 부인은 마당에 멍석을 깔고 작은 잔치를 열었습니다.
거창한 잔치는 아니었지만 지난 겨울 집안을 지키느라 고생한 하인들과 마을 이웃들을 대접하기 위해 정성껏 마련한 자리였습니다. 부엌에서는 고소한 전 부치는 냄새와 달콤한 떡 찌는 냄새가 진동을 했고, 술독에서는 잘 익은 막걸리 냄새가 솔솔 풍겨 나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저마다 손에 작은 선물이나 먹을거리를 들고 찾아와 잔치상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었습니다. 마당에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아이들은 강도영의 주위를 빙글빙글 돌며 장난을 쳤습니다. 강도영은 아이들의 장난을 다 받아주며 허허 웃었고 그 모습을 바라보는 서씨 부인의 눈가에는 훈훈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잔치가 무르익을 무렵 촌장 영감이 술잔을 높이 들고 건배사를 청했습니다. 자, 우리 마을의 자랑이신 서마님과 강나으리를 위하여 지난 겨울에 매서운 추위가 없었다면 어찌 이런 따뜻한 봄날의 귀함을 알았겠습니까?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고 우리 마을도 이제 더 단단해질 것입니다. 사람들은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라고 외치며 술잔을 부딪혔습니다. 서씨 부인은 수줍게 웃으며 고개를 숙였고 강도영은 묵묵히 술잔을 비우며 사람들에게 답례했습니다. 그 자리에는 신분의 귀천도 남녀의 차별도 없이 오직 사람과 사람 사이의 정만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서로의 안녕을 빌어주는 그 시간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추억으로 남을 것이었습니다. 저녁놀이 붉게 물들고 사람들이 하나둘 집으로 돌아간 뒤 기와집에는 다시 고요하고 평온한 저녁이 찾아왔습니다. 하인들이 마당을 정리하고 들어간 뒤 서씨 부인과 강도영은 대청마루에 나란히 걸터 앉았습니다. 낮 동안의 시끌벅적함이 사라진 자리에는 풀벌레 소리와 바람이 대나무 숲을 스치는 소리만이 은은하게 채워졌습니다. 하늘에는 초승달이 예쁘게 걸려 있었고 별들은 보석가루를 뿌려놓은 듯 총총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부인은 따뜻한 차를 한 잔 우려내어 강도영에게 건넸습니다. 찻잔에서 피어오르는 김 사이로 두 사람의 시선이 조용히 얽혔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을 알 수 있는 편안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강도영이 찻잔을 감싸주며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마님, 오늘 하루 즐거우셨습니까? 마을 사람들의 웃는 얼굴을 보니 제 마음도 참으로 좋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워 마치 봄바람 같았습니다. 서씨 부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내 나으리 덕분입니다. 이 집 마당에서 이렇게 큰 웃음소리가 들린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버님께서 살아계실 적 이후로 처음인 것 같습니다. 나으리가 아니었다면 저는 여전히 닫힌 문 뒤에서 숨죽여 울고 있었을 것입니다. 부인의 말에는 진심 어린 감사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행복이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이 사람과 함께 만들어가는 것임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강도영은 잠시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그러나 확신에 찬 어조로 말했습니다. 마님, 저는 오랫동안 칼을 잡고 전장을 누비며 사람을 베고 피를 보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평화라는 것이 제게는 어울리지 않는 사치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겨울 이곳에서 지내며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힘은 칼끝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고 지키려는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을요. 마님께서 제게 베풀어 주신 그 미음 한 그릇이 저를 다시 살게 했고 사람답게 사는 길을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고백은 투박했지만 진솔했고 듣는 이의 가슴을 울리는 힘이 있었습니다. 서씨 부인은 가슴이 뭉클해져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녀는 찻잔을 내려놓고 강도영을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계속 이곳에 머물러 주시겠습니까? 팥죽은 이미 다 드셨지만 핑계라면 얼마든지 더 만들어 드릴 수 있습니다. 봄에는 쑥떡을 해드릴 것이고 여름에는 시원한 콩국수를, 가을에는 햇곡식으로 지은 밥을 해드리겠습니다.
부인의 말은 서툴렀지만 그 속에 담긴 뜻은 명확했습니다. 평생을 함께 해달라는 은유적인 청원이자 더 이상 혼자가 되고 싶지 않다는 간절한 소망이었습니다. 강도영은 부인의 떨리는 손을 자신의 크고 거친 손으로 조심스럽게 덮었습니다. 마님제 목숨은 이미 그 눈 오는 밤에 마님께 바쳐진 것입니다. 마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이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마님의 곁을 지키는 문지기가 되고 마당을 쓰는 머슴이 되고 때로는 말동무가 되어 이 집을 지키겠습니다. 더 이상 세상 그 어떤 풍파도 마님의 옷자락 하나 건드리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강도영의 대답은 굳건한 바위와도 같았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 속에는 지난날의 상처에 대한 위로와 앞으로 함께할 날들에 대한 기약이 담겨 있었습니다. 밤바람이 불어와 마당의 매화꽃잎을 살랑살랑 흔들었지만 두 사람이 잡은 손의 온기는 식을 줄 몰랐습니다. 밤이 깊어 이경이 지나자 집안의 불빛이 하나둘 꺼지기 시작했습니다. 행랑채의 유모도 건넌방의 참모와 머슴들도 고단한 하루를 마무리하고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서씨 부인도 방으로 들어와 이부자리를 폈습니다. 비단 이불의 감촉이 오늘따라 더욱 부드럽게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자리에 눕기 전 창호지 문을 살짝 열어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행랑채 쪽에서 희미한 등불이 새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강도영이 아직 잠들지 않고 깨어있는 모양이었습니다. 그 불빛이 어찌나 든든한지 부인은 마치 천군만마를 얻은 듯 마음이 놓였습니다. 그녀는 문을 닫고 자리에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꿈속에서도 걱정이 끊이지 않아 자다가도 몇 번씩 깨던 예전과 달리 이제는 머리를 베개에 대자마자 스르르 잠이 쏟아졌습니다. 밖에서 들려오는 풀벌레 소리는 자장가처럼 들렸고 규칙적으로 들려오는 다듬이질 소리 같은 심장 박동 소리가 그녀를 꿈나라로 인도했습니다. 이제 그녀의 꿈에는 무서운 시동생도 차가운 눈보라도 등장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신 흐드러지게 핀 꽃길을 강도영과 나란히 걷는 따뜻하고 행복한 꿈을 꿀 것입니다. 시동생 최 씨는 관에서 엄한 벌을 받고 멀리 유배를 떠났다는 소식이 들려왔으니 이제 다시는 이 평화를 깨뜨릴 자는 없을 것입니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서 씨 부인의 기와집은 마을에서 가장 덕망 높고 화목한 집안으로 이름나게 되었습니다. 강도영은 서씨 부인과 혼례를 올리지는 않았으나 안팎으로 부인을 보좌하며 사실상의 바깥주인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습니다. 사람들은 두 사람의 관계를 두고 이러쿵저러쿵 입방아를 찢기보다는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아름다운 동반자로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들은 때때로 마을의 분쟁을 해결해 주기도 하고 흉년이 들면 곡간을 열어 구휼에 앞장서기도 하며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늙어가는 모습은 마을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었고 그들의 이야기는 전설처럼 전해져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어느 늦가을 밤 서씨 부인과 강도영은 다시 돌아온 겨울을 준비하며 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마당에는 수확한 벼 나달들이 황금빛으로 쌓여 있었고 처마 밑에는 곶감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었습니다. 강도영이 깎아놓은 곶감을 부인에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올해 농사도 참으로 풍년입니다. 이 모든 것이 마님의 덕입니다. 부인은 곶감을 받아들며 웃었습니다. 아니지요. 나으리의 땀방울 덕분입니다. 우리 두 사람이 함께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깊은 신뢰의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찬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난로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야기는 끝을 맺으려 합니다. 천대받던 과부 마님은 자신을 구해준 것이 아니라 자신이 구해준 사람으로 인해 운명을 뒤집고 진정한 행복을 찾았습니다. 착한 마음씨 하나로 죽어가던 생명을 살린 그 작은 용기가 결국 자신을 살리는 거대한 기적이 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세상 일이라는 것이 때로는 억울하고 힘들 때도 있지만
베푼 은혜는 언젠가 반드시 돌아오고 진실된 마음은 통한다는 것을 이 이야기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서씨 부인의 기와집처럼 따뜻한 온기가 가득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밤하늘의 달빛이 기와지붕 위를 은은하게 비추고 온 마을이 고요한 잠에 빠져든 시간입니다. 서씨 부인도 강도용도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도 모두 편안한 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걱정과 근심은 모두 저 밤바람에 실려보내고 포근한 이불 속에서 좋은 꿈만 꾸시길 바랍니다.